우리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고 준비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그 1부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회 추진하는 데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재건축을 했을 때 나의 종전가가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큰 평형대나 같은 평형대로 이동했을 때 얼마 정도 추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비사업 전문업을 19년 정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2, 3년 뒤에 이주 나가기 전에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앞당겨서 제가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은 현재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나와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말하는 신속통합 계획 방식 또는 저희들이 원하는 정비 계획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2016년도 지구 단위 계획에도 2종과 3종이 있으면 정비구역이라는 걸 통해서 종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종은 3종으로 종 상향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 용적률이 200에서 220%가 최대 300% 이하까지 갈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고 높이입니다. 최고 높이. 현재 2016년도에도 저희들의 최고 높이는 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그거는 최소 30층까지는 짓게 되어 있고 요 밑에 부분에 있는 비원 같은 경우, 준주거 같은 경우는 40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높이를 적용해서 지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나와 있는 공랑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간통도로가 만들어졌고요. 이어서 이 초등학교의 위치가 2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위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속통합 계획 방식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의 위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시설은 기부 체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은 3종을 우리가 내주는 것보다는 2종으로 내주는 부분이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속통합 계획 방식에서 말하는 준주거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준주거지는 같은 땅 만평이라도 땅의 효용 가치가 높게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2종이면은 200개 짓는 거를 3종이면 300개 짓고 말 그대로 준주거면 350개, 400개를 질 수 있으면 저희가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땅을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 기획 방식의 가이드라인, 예쁘게 말하면 공공기여를 통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종상향이라는 이름으로 5,832평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냥 아무런 개발 보조 없이 5,200평 정도가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한 효용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1조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준주거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아파트의 수입이 증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는 말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신속통합 계획 방식은 저희가 이 뉴스 스크랩 통해 가지고 캐치한 건데 외형상 봤을 때는 화려합니다. 평균 용적률 300% 이하가 아닌 323%, 준주거를 포함할 경우에는 323% 만들고 5,800세대 정도 내외를 만들겠다. 그리고 50층 내외로 해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혁신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높이도 올려주고 용적률도 더 주겠다라고 정말 외형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봤을 때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기본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증가하고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수치적으로 나오는 계량적 이익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재건축이 됨으로써 향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말 그대로 압구정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비계량적인 이익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수익이 아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입주하고 난 뒤에 그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압구정 3구역을 2021년도와 2022년도 실거래가를 다 확인했습니다. 왜 2022년도 중반부터는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면 저희 재건축은요 현재 투기 가열 지구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저희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투기 가열 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위에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외 조건을 사신 분들은 현재 실질적인 거래가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인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거래가로 중심으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대림 빌라트라든지 현대 빌라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압구정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 거래가 부분이 향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감정평가 금액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시죠? 5층짜리 아파트는 건물이 철거하고 나면은 땅만 남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평형대별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공사에서 땅 많이 가진 지분자에게 저희가 얼마큼 드리겠습니다라는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분제 방식이 아닌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해가지고 인근 지역의 시세를 반영해서 거래 금액이 활성화되는 거와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실거래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종전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뭐냐?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정비 계획안이 만들어진다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1대1 제자리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비 계획을 만들면 될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나온 지구단위 계획하고요. 서울시에서 말하는 실속통합 계획 방식, 그리고 이번에 공부했던 해안 설계와 희림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정비구역 면적은 약 93,89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2016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제공해야 될 공공기여가 11.4%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와 별도로 저희들은 녹지 비율이 5.6% 정도밖에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공기여 부분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요. 신통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공공기여도 보면 일단 저희들은 10%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05%예요. 그 부분에서 토지가 13.45%를 저희들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로서 3.59%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희 전체적 면적에서 한 15에서 17% 정도가 그냥 무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아시아야 될 단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사용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전체 우리 정비구역에서 아파트와 도로 모든 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정비구역 면적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공공기여에서 기부 체납할 땅들은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 제외해서 만들어지는 땅이 실사용 대지 면적이고 이 땅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에서 공공기여를 10% 이하 10% 정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사용 대지 면적이 84,500평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신통이라든지 이 신통을 근거로 한 해안 설계와 희림 설계했을 때 실사용 대지 면적은 거의 81,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스타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용적률. 그 집을 얼마큼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은 저희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300% 이하를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말 그대로 신속통합 계획 방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용적률을 270에서 280% 정도를 지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1대1 재건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270과 280%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신속통합계획 방식은 평균 준주거지를 포함해서 용적률이 322%입니다. 그럼 이 차이만 보면은 저희가 40% 정도를 못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치에 불과한 거고요. 이런 용적률이 새로 아파트를 만들어지게 되면 수익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너무 신속통합 계획 방식에 대해서 머리에 인지도가 강하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줘야지만이 받는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공모해서 들어온 어떤 한 설계업체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자, 보십시오. 기존 용적률 230%. 다 아시겠죠, 이거는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말한 그 신통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공공기여하는 용적률이 67.11%예요. 그럼 230에서 67% 더하면 297%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힐링은 뭐였냐? 요거 외에도 별도로 뭡니까? 인센티브를 62%더 만들었어요. 그럼 그 만든 그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센티브 받는 거는 뭔가 내줘야지만 받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능형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뭡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장수 그 아파트 건축물을 만든다 하면은 그 부분이 이 인센티브는 뭡니까? 외부로 보여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에 뭔가 기능을 더 좋게 해서 친환경적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또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보시게 되면 신통 같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 230%,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건립한 조건을 해가지고 주거지 같은 경우는 300%, 평균 322%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딱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용적률에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 잡았을 때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약 39% 받아요. 그러면 230%에서 39%하면 26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2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1% 어떻게 찾지?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축사님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뭔가 기부 친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파트에 친환경과 특수사항을 넣어가지고 인센티브 받으면 300%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서울시의 기부 방침은 종상향과 높이를 풀어주면 그 풀어주는 만큼에 대한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적률이 30%라고 하면 무조건 뭡니까? 30%에 50%를 임대주택 지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올바른 사업처럼 보지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이 건립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지적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6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을 했을 때 저희들은 280%까지는 어떻게든 찾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나머지 신속통합 계획 방식에서는 보행교를 수용할 경우에는 지상연면적이 79만 9천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280% 이용하잖아요. 근데 실사용 대지 면적이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용적률의 지상연면적 차이가 78만 2천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 간에 땅이 넓어야지만이 위로 지을 수 있는 양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속통합 계획 방식은 임대주택을 포함해가지고 5,800세대를 짓겠다. 그 중에서 5,800세대 중에서는 600세대에서 800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세대일까요? 그냥 5,0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 설계 같은 경우도 서울 신통에 있는 용적률 321%를 근거로 해가지고 5,214세대를 짓고 이 중에 임대주택을 433세대를 짓는다는 거죠. 즉 전체 공급 세대수의 8.3%를 짓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히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서울의 가이드라인에 맞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세대수가 5,494세대, 그 중에서 임대주택이 480세대, 약 8%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을 17% 내주는데 또 임대주택 8%까지 내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은 한 20%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70층까지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외관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와, 아파트 이쁘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70층의 높이는요, 말 그대로 위에서 흔들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떨까요?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되니까 내가 비싼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용이면은 랜드마크적으로 70층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거용으로 만드는 곳이라서 일단은 소유자분들이나 거주자분들의 주거조의 편안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들 보면 서울시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이 최고층수 70층, 60층, 49층 얘기하는데 그 개념을 저는 안 쓰고 싶어요. 평균 층수로 적어야 돼요. 평균 층수. 즉 평균 층수를 40층이나 45층 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어느 동들은 50층까지 갈 수도 있고요. 어느 동들은 35층까지 갈 수 있어서 말 그대로 60층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인근 지역과의 어울림을 위해서는 스카이라인에서 곡선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다 올리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층수를 최대한 뭡니까? 공사비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 49층 이하, 특히 35층에서 45층 사이로 해서 평균 층수가 해서 유기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말 그대로 내